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허프의 모형이죠. 자, C 도시 인근에 A 할인점, B 할인점이 두 개가 있어요.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A 할인점의 이용객 수는 C 도시 인구의 몇 프로인가? 자, 항상 거기 관련해 보세요. 거리 마찰 수의 값은 얼마다? 2. 요걸 우선 확인해야 됩니다. 항상 문제 허프가 나오면요,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요거. 거리 마찰 수의 값이 2면 뭐를 적용한다? 중력 모형을 적용한다. 자, 중력 모형은 이 매장 규모인 매장 면적에 뭐한다? 비례. 예?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항상 요것부터 확인. 우리 자, 그러면 거기 또 시도시 인구 중 몇 프로? 60%가 A 할인점이나 B 할인점을 이용한다. 조건이 주어졌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A 할인점을 묻는데 항상 허프가 나오면 제일 먼저 또 구해야 될 것은 시장 점유율. 항상 시장 점유율. 소비자 거주지인 C도시에서 A 할인점을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이죠. 이것을 우리는 시장 점유율로 표현합니다. 자, 시장 점유율은 분모는 뭐죠? A 할인점에 있어서의 매장 면적 16,000에 비례하고 C도시로부터 A 할인점까지 거리 10km 거리 제곱에 반비례. 그리고 우리 B 할인점 매장 면적 4,000에 비례 거리 2.5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더해주면은 전체에서 구하고자 하는 A 할인점이 되겠죠. A 할인점. 자, 그러면 얼마가 돼요? 이것은 공 두 개 없어지죠. 160이 되겠고 4,000을 2.5에 제곱하면 6.25죠. 요 값은 얼마? 6.25니까 4,000을 6.25로 나눠주면 얼마냐? 640. 그러면은 이게 800이죠. 그러면 800에 160 곱하기 100을 해도 몇 프로? 20%가 돼요. A 할인점의 시장 점유율은 20%. 20%가 나오면은 이용객 수를 구할 수 있죠. 자, 이용객 수는 우선은 C도시의 인구 20만 명에 몇 프로가 이용되고 있냐면은 C도시 인구의 60%. 60%니까 12만 명. 12만 명에 20%가 A 할인점이니까 2만 4천 명이 되겠지. 2만 4천 명. 그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죠? 자, A 할인점의 이용객 수가 이 C 도시 인구의 몇 프로인가 보는 거죠. C 도시 인구는 얼마가 되죠? 지금 20만 명. 예? 여기는 2만 4천 명이 되겠죠. 곱하기 100을 해줬더니 몇 프로가 나온다? 12%. 구하고자. 2번 정답. 자, 13번. 자, 지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니카도의 차액 지례설에 의하면은 어떤 토지의 지대는 그 토지의 생산성과 한계지의 생산성과의 차이에서 결정된다. 자, 니카도. 자, 니카도는 토지의 비옥도가 높은 토지를
우등지. 우등지에 있어서 단위 면적당 수확량, 생산성에서 토지 비옥도가 낮은 토지를 열등지. 열등지 중에 열등지가 최열등지인데 최열등지는 뭐다? 우리는 한계지. 최열등지는 한계지죠. 한계지는 토지의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야. 그래서 이 경작 재배되고 있는 이 농업용 토지의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 가장 낮은 거예요. 가장 낮은 토지가 바로 뭐다? 한계지야. 그래서 이 한계지의 생산성, 요걸 기준에. 그러니까 한계지의 뭐를? 생산성. 가장 낮죠? 이게 가장 낮은 거야. 이걸 기준해서 요 차이만큼. 비옥도가 높은 토지, 이 생산성의 차이만큼 뭘로? 지대로 지불하라.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차액지대라고 해. 차액만큼 뭘로? 지대로 지불하라. 차액지대의 개념. 1번은 차액지대의 개념이에요. 1번 맞는 지문. 2번 취내내 입지이론에서 지대란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뺀 것으로서 수송비 전략이 지대를 발생시킨다는 이론. 자, 취내는 이 지대를 시장에서 우리 거래되는 생산물 가격에서 이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 생산비가 있는데 또 농업용 토지죠. 자, 이 경작되고 있는 농업용 토지에서 생산한 생산물을 시장까지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 또 뭐도 빼줘야 돼? 수송비도 빼줘야 돼. 그래서 취내는 그래서 이 수송비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리, 이 중심지인 시장이 주어졌죠. 중심지인 시장이고 여기에 지대인데, 자, 이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곡선. 이 점이 우리는 지대가 0인 상태 있는 거리 한계지입니다. 그래서 이 한계지 내에서 농업용 토지가 중심지인 시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전략되는 수송비가 뭘로 지불된다? 지대로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튀넨이고, 튀넨은 그래서 수송비, 생산비가 아닌 수송비의 중요성을 강조한 학자가 바로 누구다? 튀넨이다. 3번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 따르면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의 동그라미, 토지를 소유하는 그 자체로 인해서 발생하며 따라서 한계지 범위 밖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은 지대가 뭐한다? 발생한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인데 마르크스는 항상 소유란 걸 꼭 명심해야 돼요. 소유. 토지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대가 발생하죠. 그래서 한계지 범위 밖에 있는 토지라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지대를 지불해야 돼.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 자, 네 번째, 알론소의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 4번이 정답이죠. 자, 올해 시험 문제 입찰지대 곡선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알론소에 있어서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지는데, 자, A 산업에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 B 산업, C 산업이 주어졌죠. 자, 이때 각 산업의 지대 지불 곡선의 입찰 경쟁에 따라서 여기까지는 A 산업의 토지가 배분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B 산업에 배분되고, 여기는 뭐다? C 산업에 배분돼요. 그래서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의 순으로 토지용의 분포가 나타나는데 이때 요 빨간 선이 바로 입찰 지대 곡선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 요 개념 원래 중요한데, 자, 여러분 도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가장 높은 요 지대 부분을 연결한 포락선을 뭐라고 한다? 입찰 지대 곡선. 기울기.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우리는 1km 단위 거리당 총 교통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한 개 교통 비용을 우리 토지 이용 주체의 토지 사용량 또는 이용량으로 나누면은 기울기가 돼요. 그래서 도심에 가까울수록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고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한 형태를 띠고 있다. 4번 정답. 한 개 운송비가 한 개 교통비입니다. 자, 5번 마샬의 준지대는 토지 이외의 고정된 생산 요소, 예를 들면 기계, 기구 등이죠. 귀속되는 소득인데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단기의 동그라미, 장기에는 준지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지대의 성격을 가지는 소득이다. 소득. 단기, 장기에는 준지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래도 이런 학자들의 견해가 출제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자, 14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적 시장에서의 시장 질서는 계층 간의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정부의 개입이 뭐다? 필요하다. 여러분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해서 개입이 필요하죠. 자,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뭐가 정의가 아니라 부가 되겠죠. 부. 자, 우리는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이 지역지구제인데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은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 활동이 뭐를? 부의 외부 효과죠. 자, 이 부의 외부 효과를 감소하기 위해서 그렇다. 자, 시험 문제는 요 부인데 이것을 뭘로 출제하는 거죠? 지금처럼 정으로 출제를 많이 하는 거죠. 정으로 우리 출제를 많이 한다. 자, 그래서 2번 정답이고 3번 현장 자원 보존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사적 이익은 공적인 이익,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의 산림 정원을 보존하면 쾌적성이 높아져서 유용성이 높아요. 공적 이익보다 작기 때문에 현장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시장에 실패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자, 5번 정부는 사회적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뭔가 여러분 보조금을 지급을 하기 위해서 개입을 할 수도 있다. 2번 정답. 자, 13번 외부 효과. 자, 올해 시험은 외부 효과가 또 중요해요. 올해 시험은. 자,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경제적 후생, 이익도 줄 수 있고 손해를 입힐 수도 있잖아요. 이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은 그에 대한 대가, 보상을 준다 안 준다? 보상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이익을 받았는데 이익을 주었는데 그 이익에 대한 대가 안 받고 손해를 입혔는데 그 손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 1번 개념이야. 1번은 외부 효과의 개념으로서 맞는지 뭐. 2번 생산 과정에서 정의 외부 효과. 예를 들면은
기술 혁신에 따르는 기술 파급 효과로 인해서 사회에서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점점 줄어듭니다. 사적 비용이 그래서 사회적 비용보다 커요. 아까 기술 파급 효과에서 사회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점점 줄어드니까 사적 비용이 크다. 그래서 뭐가 나온다? 과대 생산, 과소 생산. 예? 그래서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생산량보다 더 적게 과소 생산이 돼요. 과소 생산. 3번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화학 공장, 석탄 공장에 대해서 세금 또는 부담금을 부과하면은 생산비가 이전보다 증가하죠. 생산비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공급은 감소합니다. 맨 끝에 감소가 포인트인데 맞는 질문. 생산 과정에서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은 자, 생산 과정에서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요. 이 사회적 비용은 사회에서 부담하는 비용이고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인데 이 생산 과정에서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이게 커요. 즉 사회적 비용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비용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장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환경오염물질을 한 단위 더 정화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 뭐가 더 들어가죠? 외부 비용이 들어가요. 외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사회적으로 요걸 고려하지 않고 생산하거든요. 그럼 공장이 우리가 정화비용 고려합니까? 그 무시하고 생산해버리지. 요걸 고려하지 않고 생산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생산량보다 더 많이 과다 생산. 그러니까 거기 지나치게 많이 과다 생산해 적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지나치게 많이 뭐가 된다? 과다 생산됩니다. 그래서 4번 정답. 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라는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면요. 공원 주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요.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4번 정답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 과소, 과다 이런 거 좀 자주 나오죠. 좀 주의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16번. 토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지 정책 수단 중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자, 토지 수용, 요 두 가지는요, 직접 개입의 방식이고요.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은 간접 개입이야. 자, 여러분 올해 시험도 중요하거든요. 올해 시험도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고 또 뭐가 된다? 시장기구의 권력 틀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기능을 통해서 소기의 정책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데 간접 개입이에요. 여러분 간접 개입은 우리 보유세라든지 거래세인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임대료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 주의할 게 있죠. 우리는 부담금, 농지 보전 부담금, 개발 부담금, 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직접 개입이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직접 개입이 아니라 간접 개입. 요것 이외에 행정상 지원, 행정상 지원을 해준다든지 또 우리는 금융상 또 지원을 해줄 수 있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LTV, DTI를 통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개입을 합니다. 자, 2번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불로소득적인 증가분이 개발이익이죠. 불로소득적 증가분이 개발이익이에요. 개발이익에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가 나오죠. 자, 여러분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에 있어서 개발이익은 불로소득이니까 이걸 환수를 해야 되는데 환수하는 수단, 방법으로서 과세죠. 자, 토지 거래 시에 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뭐를 부과한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고, 비과세적 세금 이외의 방법, 지금 뭐가 나왔냐면 요거 나왔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우리는 몇 프로? 우리나라 50%까지 환수를 하죠. 개발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환수하는, 요거 지금 출제한 거예요. 요거. 개발 부담금 제도가 나온 겁니다. 2번 틀린 지문. 개발권 양도제가 아니라 개발 부담금 제도입니다. 3번 토지 선매란, 미리 매입을 하는 거죠. 선매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 거래 계약의 허가 신청이 있을 때 공익 목적을 위하여 사적인 거래에 우선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죠. 그럼 토지를 선매하면 어떻게 돼요? 선매에 따르는 토지 매입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3번 개념입니다. 정답. 네 번째, 미개발 토지를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구획 정리하고 도로 등의 기반 시설을 갖춤으로써 이용 가치가 낮은 토지를 이용 가치가 높은 토지로 전환시키는 제도는 뭐가 돼요? 이거는 환지 방식이죠. 환지 방식의 개발을 말합니다. 환지 방식의 개발. 4번 토지 적성 평가 제도가 아니죠. 자, 5번째, 토지의 개발과 보존에 따르는 문제가 발생해죠. 이 경합에 따르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개발을 할 거냐, 보존할 거냐, 이 경합에 따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경합에 따른 문제를 합리적으로 뭐한다? 조정.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우리는 토지 적성평가제도. 여러분, 우리 시험 문제는요, 또 주택법에 의한 투기 과열지구도 많이 내고요, 또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많이 내요, 시험 문제. 그래서 공법상의 지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임대주택 정책 및 임대주택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또 매년 출제하는 거죠. 왜냐? 저소득주를 위한 주거 안정 정책이다 보니까 매년 출제합니다. 그 중에서 올해는 임대료 규제에서 정답을 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공부는 임대료 규제 신경은 진짜 많이 쓰셔야 돼요. 자,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 임대료 이하로 규제를 한다. 자, 규제를 하죠. 자, 여러분이 1번과 2번 문제를 푸는데 규제를 합니다. 자, 이런 얘기죠. 단기에는 임대주택 공급은, 하여튼 우리 공급은 단기에는 고정됐어요. 고정됐는데 또 뭐가 돼? 단기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이사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울기가 급해서 뭐다? 비탄력적. 근데 장기는 계약 기간이 끝나서 또 들어오기도 하죠. 그래서 단기보다는 완만한 탄력적이 되고 공급도 변해요. 장기로 가면. 그러면 이때 여기에 바로 뭐가 돼? 수요 공급이 교차하는 점이 뭐? 균형. 수요 공급이 교차하는 점이 균형이죠. 이게 시장의 균형 임대료다. 이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니까 이 임대료보다 뭐한 수준에서? 낮은 수준에서 규제를 하자. 규제 임대료다. 자, 이 얘기죠. 그런데 단기에는 규제를 하기 전에 균형 임대료와 요걸 곱한 이게 뭐가 돼? 총수입이에요.
그런데 규제를 하면은 또 규제 임대료와 거래량 곱하기 이게 공급은 변화가 없으니까 이 총수입이 돼. 그러니까 규제를 하면요, 임대인의 총수입이 감소를 하는데 문제는 어느 부분? 이 노란 부분이거든요. 이 노란 부분이 원래는 임대인의 소득이었는데 규제를 했더니 이제 이 노란 부분 못 받는 거예요. 이 노란 부분이 100% 누구에게? 임차인에게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는 있어요. 그래도 공급은 규제를 하기 전과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누가 이익을 보는 거야? 공급량은 변화가 없는데 소득이 100% 재분배되니까 임차인이 혜택을 보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임대료 규제 효과가 100% 임대인의 소득 일부가 임차인에게 재분배되기 때문에 공급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 효과가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발휘된다. 임대료 규제 효과가 뭐다? 충분히 발휘된다. 그래서 1번 정답.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 하면 안 돼요. 공급은 규제를 하기 전이나 후 변화가 없는데 임대인의 규제를 했더니 소득 일부가 100% 임차인에게 귀속이 되고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효율성 상실이 없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 장기는 가면요 부작용이 나타나. 장기로 가면 뭐가 나타난다? 부작용이 나타나. 왜? 수요는 많이 증가하는데 임대인은 손해를 보니까 뭐가 돼요? 예? 공급은 줄어들죠.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량이 줄어들고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공급이 안 돼요. 공급이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이 초과 이 수요자들의 뭐다? 경쟁.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이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뭐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우리는 암시장에서 이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거예요. 암시장 임대료, 뭐 규제 임대료, 장기적으로 뭐가 발생한다?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이 형성돼요. 그래서 초과 수요로 우리는 장기로 가면 뭐가 형성되냐? 그럼 블랙 마케트, 암시장이 형성이 되죠. 여기 2번 설명이죠. 자, 3번.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자, 정부가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는 거죠. 자, 공공주택은 우리가 생산자 보조 방식입니다. 자, 이 생산자에 대한 보조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수요자 보조 방식, 생산자 보조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생산자 보조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할 때는 공공주택의 공공주택의 임대료를 뭐보다 싸게 공급해야 돼요? 민간, 사적 시장에서의 민간 임대주택의 시장입니다. 여러분 시장을 우리 둘로 나누거든요. 임대주택 시장을 민간 임대주택 시장인 사적 시장과 공공임대주택이 공급하는 공공시장으로 둘로 나눠요. 그럼 이 사적 시장의 임대료보다 훨씬, 여기에 60만 원이면 20만 원 훨씬 싸게 해서 공급해야 돼. 그래서 요 임대료의 뭐만큼? 차액만큼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보조받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공공주택 공급하면요, 공공주택에 있는 장소에 가서 살아야 되거든요. 임차인의 주거 이동이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지역에 가서 살아야 되니까. 이 차액만큼 우리는 주거비, 여러분 시험 문제에 주거비로 많이 내는데 주거비가 주택 임대료입니다. 이 주거비, 이 주택 임대료를 뭐 하는 효과? 보조, 요 차액만큼 보조해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과거에는요, 공공주택 공급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공공주택 공급을 하려더니 그 들어가는 지역이 주민들이 반대가 심해서 요즘에는 공공주택보다 뭐를? 임대료 보조를 우리가 요즘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4번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작년에도 출제했었죠. 자, 단기 민간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 4년의 동그라미. 이건 과거에 5년이었는데 바뀌었어요.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을 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이고, 그러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뭐다? 4년의 더블. 몇 년? 8년. 8년. 장기는 8년, 단기는 4년. 옛날에는요 10년, 5년을요 바꾼 거예요. 8년, 4년으로. 자, 공공주택특별법상 장기전세주택도 공공주택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자, 밑줄은 전세계약의 방식 밑줄. 자, 여러분 작년 시험에 뭐 나온지 아세요? 공공주택은 외부 어떻게 돼? 자금 재원 조달 없이 공급을 한다니까 틀렸어요. 외부 자금 재원 조달하죠. 뭐 지금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잖아요. 외부 재원 조달 받죠? 작년에 외부 재원 조달 없이로 출제한 거예요. 작년 시험엔 전세계약의 방식입니다. 보통 요즘 몇 년 해요? 과거에는요 서울특별시는 뭐 쉬프트라고 해서 20년 이렇게 했는데 요즘 이 기간이 없어졌어. 삭제해버렸어요. 옛날 법으로 20년 했다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냥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자, 18번. 자, 이 거래세 인상에 따르는 경제적 후생의 변화인데, 자, 여러분이 항상 18번에 1번, 2번 지문은 뭐를 알아야 되느냐? 요걸 알아야겠죠. 탈력적이면은 세금을 적게 부담하기 때문에 뭐다? 유리하다. 탄유. 탄력적일수록 세금을 적게 부담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것만 잘 알면 돼. 자, 1번.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다. 그럼 수요가 탄력적이죠? 그럼 수요는 세금을 적게. 그럼 반대로 공급은 세금을 많이 부담. 1번 틀렸지. 자, 2번. 공급 곡선이 수요 곡선에 비해서 더 비탄력적이다. 자, 그럼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수요는 뭐다? 탄력적. 그럼 공급은 비탄력적인 세금을 많이 부담. 반대로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가 세금을 적게 부담. 그러니까 항상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요거 기억하고 비탄력적은 반대로 불리한 거고. 탄력적일수록 세금을 적게 부담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1번, 2번 틀린 지문이고요. 3번.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한다. 자, 그림 하나 그려볼까요? 자, 여러분이 수요, 공급이 주어졌습니다. 자, 요 점이 뭐죠? 지금 부과 전, 세금을 부과하기 전 가격. 여기는 세금을 부과하기 전 거래량이 주어졌어요. 자, 세금을 부과합니다. 자,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이동한데, 자, 이 새로운 균형점에서 거래량은 감소하고 가격은 오르죠. 가격은 이렇게 오르는데, 자, 보세요.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부과 후에는 뭐다? 상승하죠. 상승하면요, 어떻게 돼? 더 이전보다 더 높게 돈을 줘야 되니까 어떻게 돼? 잉여, 소비자 만족 잉여는 줄어들어요. 감소합니다. 소비자 만족은 뭐한다? 부과 전에 비해서 감소하게 돼. 왜? 돈 더 많이 내는데. 그러면 네 번째, 공급자가 또 뭐? 실질적으로 받는 가격 요거죠.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 요게 세금이잖아요. 요게 세금. 요 세금을 납부하고 요 세금을 납부를 해버리니까 공급자가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요거잖아요. 이 금액은 또 요것보다 부가전보다 낮죠? 실질적으로 받는 가격이 상승하면 안 돼. 하락함으로 또 생산자가 그 가격을 또 낮게 받으니까 손해잖아요. 생산자가 부가전보다 손해니까 생산자 만족 잉여도 뭐다? 감소하지. 자, 다섯 번째, 거래세 인상에 대한 세수입은 어떻게 돼? 요거죠. 자, 여러분 수요자 부담, 공급자 부담한 요 빚금친 부분이 정부의 조세 수입이야. 이 세수입 증가분은 정부, 요거는 빚금친 부분은 귀속되는데 사회적으로 없어지는 게 있어요. 세금 부과하면요, 사회에서 없어지는 게 요 노란 부분이거든요. 이 노란 부분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경제적
순손실, 이 경제적 순손실. 5번 정답. 자, 19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위험 관리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요즘 위험이 계속 나오죠. 작년에는 뭐 출제냐 하면요. 금융적 위험을 출제했어요. 작년 시험에. 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 상승에서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은 금융적 위험이 아닙니다. 무슨 위험? 예? 인플레이션 위험이지 뭐. 자, 위험의 유형의 무슨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죠. 그래서 구매력이 우리가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떨어지거든요. 구매력이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인플레이션 위험. 요거 지금 1번은 인플레이션 위험. 자, 2번 투자 금액을 모두 자기 자본으로 조달한다. 그러면 뭐가 지렛대 효과 발생하지 않습니다. 타인 자본을 이용해 지렛대 효과인데 지렛대 효과를 발생하지 않고 또 뭐? 여러분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받음으로써 생기는 위험도 존재하지 않죠. 예? 금융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게 금융상 위험이 발생하지 않지. 내 돈 100% 투자했으니까. 2번은 법률적 위험이 아니라 금융 위험. 2번은 금융 위험. 자, 3번.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투자해서 제외시키는 것은 위험의 회피. 그러니까 안전한 곳에만 투자하겠다. 위험의 회피. 산출된 기대 수익률의 하향 조정을 통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보수적으로 함으로써 위험 관리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험의 처리 방법. 자, 위험의 처리 방법에서 우리는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죠. 뭐죠? 우리는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킨다는 것은 우리는 투자한 원금을 잃지 않으려고 안전한 자산인 국채, 정기예금 이런 데 투자하는 거죠. 이게 뭐 위험의 뭐다? 회피지.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은 위험의 회피예요. 자, 3번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 4번이 뭐다? 보수적 예측 방법입니다.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을 가능한 한 낮게 예측해요. 그걸 기준으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이 보수적 예측 방법. 요거 설명 4번. 4번 정답. 5번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은 투자 위험에 할 때. 자, 세 번째는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 자, 5번 지문요. 요거. 자, 부동산의 가치는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을 말하는데 현재의 가치로 환원하는 할인율로서 뭐를 사용하죠?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는데 위험이 높다. 자, 시장에서 우리가 위험이 높으면은 우리가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도 높아지죠. 높아지면 자, 여러분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면 부동산 가치는 하락을 하지. 자, 요 흐름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이때 위험이 높으면 뭐도 높다? 요구 수익률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 방법은 투자에 뭐가 증가할 때? 위험이 증가할 때 뭐를? 높은 할인율. 낮은 할인율을 하면 안 돼.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높은. 요거 2년 전에도 정답 지문입니다. 높은 할인율입니다. 시험에 낮은으로 출제하죠. 자, 20번 문제로 갑니다. 원래 기대 수익률이 좀 중요한데 기대 수익률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원래. 자,
전체 구성자산의 기대 수익률인데 빌딩 A. 자, A의 기대 수익률은 자, 거기서 호황일 때 몇 프로? 20%. 불황일 때 몇 프로? 10%. 자, 호황일 때 20%, 불황일 때 10%인데 거기 괄호 안에 뭐가 나오죠? 호황률, 확률 몇 프로? 40%. 전체 우리는 100 기준이거든요. 100%에서 호황일 때 몇 프로? 40%. 얼마? 0.4. 그러면 여기는 얼마? 100%에서 불황률, 확률 60이니까 0.6. 그러면 여기 6%, 8%, 6%, 8% 해주니까 14%. A의 기대 수익률은 14%. 그럼 B의 기대 수익률. B는 몇 프로죠? 호황일 때 25%, 불황일 때는 10%. 자, 또 여기도 0.4, 여기는 또 0.6. 그럼 여기 6%고 여기는 몇 프로? 10%. 10%에 6% 더해줬더니 16%. 자, C의 기대 수익률. 호황일 때 얼마? 10%. 또 불황일 때 8%가 주어졌죠. 또 여기에 0.4, 0.6이니까 여기 4%고 여기는 68, 48, 4.8%. 4%, 4.8% 더해줬더니 8.8%. 자,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전체 구성 자산. 자, 전체 구성 자산에 있어서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냐? 자, 전체 구성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 14%. 얼마? 16%. 얼마? 8.8%.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에 뭐를 곱한다? 가중치. 이 가중치가 바로 뭐가 돼? 가중치가 곱해야 되는데 가중치가 바로 상대적 투자 비중. 상대적 투자 비중인 뭐를 가중치가 이렇게 곱해서 더해주면 돼. 그러면 얼마? A는 얼마? 빌딩에는 20%죠. 20%는 뭐예요? 전체 100%에서 몇 프로다? 20%. 그러니까 0.2. B는 전체 100%에서 30%, 0.3. C는 전체 100%에서 50%, 0.5. 두 번째 칸 자산 비중이 나왔잖아요. 자, 요걸 계산하면은 얼마? 2.8%. 여기는 몇 프로? 4.8%. 여기는 4.4%. 다 더해주면은 12%가 구하고자. 나올 때 됐어. 이제 한 번은. 25회 출제했잖아요. 24회 5회 출제했는데 26, 원래 30회니까 한번 이제 타임상 나올 때 됐어. 원래 기대 수익률 잘 공부해야 됩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 시험에 나오면 표가 나와요. 시험에 이렇게 표 주어지고 물었습니다. 시험 문제는. 자, 21번. 5년 동안 임대하는 조건인 1억 원. 5년 동안 임대하는 조건으로 1억 원을 나는 받겠다. 예? 근데 난 그걸 일시불로 안 받겠어. 이 말입니다. 5년 동안 임대하는 조건인 1억 원을 현재 일시불로 받지 않고 매년, 나 5년 동안 1억 한꺼번에 안 받고 매년 얼마 받겠다? 임대료로 받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매년 받게 되는 임대료를 계산한 식. 자, 밑줄은 매년 받게 되는 임대료 밑줄. 요걸 구하라는 얘기인데 연 이자율은 10%, 기간은 5년으로 가정한 자본 환원 개수는 다음과 같다. 구해봐라. 네. 문제는 쉬운데 왜 어려워 보일까? 어떻게 돼야 돼요? 1억 원을 한꺼번에 안 받고 매년 받겠다. 뭐죠? 네. 1억 원을 매년 받겠다. 네. 1억 원을 현재 어떻게 돼요? 5년 동안 그 계약을 맺어서 1억을 다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난 그 대신 매년 요거 받겠다. 그러면 1억 원을 대출 받았다. 그럼 말을 바꿔서
1억 원을 대출받았을 때 매 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 구할 때 뭘 한다? 저당 상수 곱해줘. 1억 원 받을 걸 안 받겠다. 에? 그럼 매년 임대료 받겠다. 그 말은 1억 대출 받았을 때 매년 원리금 상환액 갚는 거와 같이 계산은. 에? 저당 상수가 나와야 돼. 10% 5년 나와야 되는데 저당 상수가 없네요. 없죠? 없으면 뭐 계산해야지. 저당 상수는 연금의 현가계수보다 역수가 되지. 그러면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가 나오잖아요. 연금의 현가계수로 나눠버리면 되지. 근데 저당 상수인데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거든요. 이걸 또 여러분 어떻게 써요? 여러분 이해하기 좋도록 쓸까? 이걸 하나 더 씁시다. 지우지 말고. 1억 원 곱하기 연금의 뭐다? 현가. 즉 여기 나누기를 해놨거든요. 연금의 현가계수 얼마? 10% 몇 년? 5년. 네. 그럼 요 값은 나왔네. 지금 문제에서. 얼마? 연금의 현가계수 3.790 나왔잖아요. 그럼 요거 1을 전자계수 1 딱 누르고 나누기 3.790 하면 뭐가 나와? 요게 나오지. 요게 여러분 소수 셋자짜리고 하니까 0.263. 정답 1번. 자, 21번까지 풀었습니다. 자, 잠시 쉬고 22번부터 가겠습니다. 23번부터 가겠습니다. 22번부터 가겠습니다.